미중 갈등이 신냉전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미국이 중국 화웨이에 대한 초강도 압박 정책을 내놓자 중국도 애플 등에 대한 보복을 예고하고 나선 건데요. 이 두 나라의 갈등, 무역을 넘어서 군사 충돌 가능성까지 언급이 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우리나라 수출이겠죠.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세계 경제 1, 2위 국가인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나타나게 되면 어려움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겠죠.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해보면서 우리 경제가 살아남을 방법을 모색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아침 토론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토론 중간에 소개하고 전문가들과 의견 나눠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광노성 교수, 가톨릭대 경제학부 양준석 교수, 성균관대 중국경제 안유아 교수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미국 상무부가 미국의 기술을 활용하는 해외 기업도 화웨이의 특정 만도체를 공급하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아라라고 했는데 글쎄요, 중국 기업 이런 것도 반도체 기업 이것도 아니고 화웨이 딱 꼬집은 이유 뭘까요? 네. 화웨이가 지금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가 세계에서 2위입니다. 삼성이 21.8%, 화웨이가 17.9%, 애플도 14.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스마트폰을 많이 판매하고 그다음에 또 네트워크 장비도 상당히 많이 파는 셈이죠. 세계 회사에 따르면은 한 연구에 따르면은 세계 텔레콤 장비의 한 30% 정도를 잡는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성능에 비해서 가격이 싸기 때문에 5G 네트워크를 설립할 때 굉장히 많이 쓰고 그다음에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국가 대표 기업으로 선정됐고 정부 보조금도 많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창립자 런정페이가 중국 육군 장교 출신이다. 그다음에 소유자가 좀 불확실하다. 화웨이의 소유자는 지주회사인데 네. 그 지주회사 중에서 이 런정페이가 1% 소유하고 99%는 소위 공회위원회라는 데서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 공회위원회가 미국 차원에서 봤을 때는 뭔지 모르겠다. 그다음에 2018년 ZTE라는 그 회사와 함께 지적재산권 위반 그리고 기술 불법 사용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이 걸렸고 그래가지고서 그런 종합적인 이유에서 표적 대상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화웨이를 겨냥한 이유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내용이 실제로 보면 지난 15일 연장한 게 원래 있었던 거를 개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장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화웨이뿐만 아니라 이제 그 차이나 모바일하고 ZTE 요 세 개가 이제 주로 타겟된 통신 기업에 대해서 한 거고요. 이번에 차이는 뭐냐면 미국산 장비를 사용한 제3국 생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산 장비를 생산해서 중국에서 생산한 게 아니라 한국에서 하는 것도 이것도 제재라는데 제재 범위를 넓힌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중국이 이제 지난번 코로나 발언에 대해서 맞대응을 하고 나오면서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중국 제재, 특히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제재하려는 의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괜찮으시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의자를 좀 뒤쪽으로 당겨놔서 이거 교체를 해드릴게요.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놀랐습니다. 교체를 해드릴게요. 어떠세요, 안 교수님? 사실 화웨이를 콕 집은 데는 지금 두 분 말씀만 봐도 좀 미국의 의도가 충분히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전술적인 측면도 있고요. 또 장기적인 전략 측면도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1단계 무역 협의를 앞에 두고 있는데 중국에서 지금 뒤에서 협의를 하고 있어요. 실제는 협의를 하고 있는데 1단계 지금 5G를 때림으로써 그 강박 수위를 높여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단계 합의를 달성하기 위한 혹은 중국 보고 시행시키기 위한 압력적 수단으로서 전술적으로 화웨이를 때리고 있는 거고요. 길게 봐서는 전략적 요인도 있는데 화웨이는 5G 영역에서 특허를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3,300 몇 개 갖고 있고 2위가 삼성인데 2,800 몇 개 갖고 있는데 그 무선 통신 표준은 폴라 시스템이라 해서 그 화웨이가 거의 절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 5G 선도 기술 영역에서는 화웨이가 절대적으로 선도 기업입니다. 그래서 장기 전략으로 봐서는 5G는 미래 사물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그 기술을 갖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전략적으로 화웨이를 때림으로써 또 그런 발전을 저지시키겠다는 장기적 전략도 있고 단기적인 수단으로 이용하는 전술적인 요인도 있고요. 네네. 네. 좀 섞여 있다고 봐야 네, 되겠군요. 네. 뭐 이렇게 미국이 화웨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제재를 가하게 되면은 지금 중국 측도 애플에 대해서 이제 맞불을 놓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애플 1분기 매출 가운데 한 14% 넘게가 중국 쪽에서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미국도 만만치 않은 손해가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 이제 중국이 내려오고 있는 조치가 옛날에 사드 때 왜 우리 롯데마트에 대해서 위생 환경 조사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관리를 하겠다 하는 내용 같은데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 경우에 그렇다면 애플은 지금 미국으로부터도 만약에 중국 생산을 계속하면 관세 세금 매기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와서 조사받고 있다 그러면 애플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라도 중국을 떠나게 되는 요인이 될 텐데 그렇다면 중국이 왜 이거를 애플한테 그러느냐? 실업률을 감소하고라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지금은 보면 좀 본격적으로 하려는 것이 아닌가. 특히 샤오미나 이 화웨이, 샤오미 뭐 몇 가지 이제 그 중국산 스마트폰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렇다면 국내 시장은 이 국내 제품으로 대체하면서 한번 붙어보자 하는 그런 내용 같아요. 왜냐하면 애플이 지금 한 중국 시장에서 한 1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 뺏기면 뭐 우리나라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지금 화웨이에 AP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 이제 지금 TSMC라고 해 대만 파운드리 기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5나노 정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국내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 보면 거의 뭐 14나노 뭐 이 정도 급이라 이건 두께도 두꺼울 뿐만 아니라 반도체가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에 장착을 못 해요. 그다음에 이제 전력도 엄청 소모를 하고 따라서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는 국내 시장 국내 기업으로 대체하겠다는 목적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 대체라기보다는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이 이제 푹 떨어지게 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한다는 거죠. 만약에 실제로 조치를 취하면. 그런데 애플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취임했을 때부터 애플을 좀 될 수 있으면 미국 내로 가지고 돌아오려고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계속 애플이 그래도 중국에 있어야 된다고 좀 고집한 이유가 거기서 지금 조립해서 팍스콘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팍스콘에 지금 거기에 사용되는 어떤 부품 인프라나 뭐 그런 게 대체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만약 이 조치가 진짜 일어나가지고서는 애플에서 이제 미국으로 또는 세계로 다시 수출하기가 어려워진다면은 그럼 애플도 몇 년 동안은 좀 피해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애플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시중 금액이 큰 회사니까 그렇게 아주 상징적으로 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그런 회사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치명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보잉이 아닌가 생각돼요. 보잉이 지금 맥스 비행기 때문에 지금 거의 그냥 마비 상태가 되어 있다가 지금 또 다시 이제 관광이 마비되면서 또 다시 이제 문제를 짓고 있는데 여기서 중국에 대한 수요를 다 에어버스에 뺏긴다면은 그러면은 상당히 다시 어쩌면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좀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중국은 만약에 애플 같은 기업들을 제재에 올리면 다른 외상 투자 기업들 그러니까 뭐 여기 삼성도 그렇고 이런 외국 기업들이 거기 500대 기업이 거의 들어갔는데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줘요. 그러니까 중국 역시 비즈니스 하기가 안 좋은 국가다. 그래서 굉장히 다른 기업들이 탈중국화를 촉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이런 이미지를 주고 두 번째는 애플이 고용하는 이런 부품 회사를 포함해서 몇만 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업 압력도 높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에서 말은 하겠지만 실제 조치를 하는 거는 굉장히 하수거든요. 진짜 하게 되면 고수가 아니라 하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잉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미국 간의 1단계 합의 내용이 들어간 부분이에요. 수입액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 문제를 봤을 때는 트럼프의 원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지금 대선에 성공해야 되니까 그 이전에 중국 보고 빨리 실제적인 구매 계약서를
빨리 가져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냐하면 트럼프는 이런 수단을 잘 쓰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은 협상이에요. 갈라서는 게 아니라 자기도 알죠. 이런 브로드컴, 뭐 퀄컴 다 중국 매출이 60% 이상이 넘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해 보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 얘네들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제재하면은 이거는 중국이 필수 반도체 칩인데 그럼 중국은 반도체를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약에 똑같이 이런 수단을 쓴다는 거는 하수기 때문에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협력입니다. 협상. 그래서 내 생각에 단기적으로는 빨리 이걸 테이블에 올려놓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지금 또 변수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폭격기도 지금 해남 저쪽에다 보냈거든요. 미국 폭격기가 군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최대한 중국을 압박을 줘서 빨리 그 무역을 실행해라는 거거든요. 그래야 내가 대선에 성공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 반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뭔가 마음이 급한 거예요. 네, 급한 거거든요. 사실 뭐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뭐 글로벌 밸류 체인 자체가 굉장히 무너진 상황이 됐고 이런 상황에서 비대면 서비스, 비대면 활동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이 메모리 반도체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번 미중 화웨이 갈등 같은 경우가 혹시 메모리 반도체 대전으로 확대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렇게 되면 큰일이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D램을 가지고 세계 시장 70%를 석권하잖아요. 삼성전자랑. 근데 지금은 이제 다행히도 AP만 가지고 했어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스마트폰에 2내쯤 되는 그것만 제재인데 이게 만약에 메모리 반도체로 넘어오게 되면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이죠. 옛날에 우리 미중 반도체 협상이라고 80년대에 있었던 86년도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미국 기업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든지 인텔이 장악하던 걸 일본 기업이 뭐 후지스, 도시바 막 들어오면서 장악하니까 일본 기업 길들이기가 바로 미일 반도체 협상이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반도체를 어느 가격 이상 받고 팔아라. 가격 하한제를 딱 해서 그렇게 내용을 하듯이 독점 규제라든지 이런 가격 하한 같은 걸 정해서 물량 제한을 시켜버리는 형태가 특히 독점은 걸기가 쉽거든요. 그 컴페티션 로라고 그래서 경쟁법에 갖다가 걸어놓으면 이거는 참 시장을 휘두른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한국 경제는 상당히 큰 타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반도체가 압도적인 1위거든요. 17%예요. 한국 수출에서. 그런데 좀 약간 그래도 좀 틈이 보이는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미국 기업들이 이 메모리 반도체에 들어가고 싶은 기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가 너무 낮거든요. 그래가지고선 전에는 마이크론이 시장을 많이 보호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세계 D램 시장에서 마이크론이 지금 한 19% 정도 잡고 있는데 그 정도로는 자기네들이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 것 같고 자기네들은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그 프로세서 칩 같은 거 그런 걸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미국 내에서도 특별히 이걸 하고 싶은 기업들이 그렇게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만약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그 메모리 칩까지 그냥 어떤 제재를 넣는다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미국 기업들이 역효과를 맞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또 어차피 또 메모리 그 반도체 공장을 세우려면은 몇 년 시간 걸리니까요. 그렇게 해서 만약 그 미국이 진짜 그냥 미국 내에 그 메모리 반도체 세우는 그 심각한 노력을 한다면은 먼저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미국 공장을 세우라고 압력을 먼저 넣을 겁니다. 사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SMIC 같은 경우에 22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하면서 반도체도 이제 좀 외부의 의존도를 낮추고 자급자족하겠다라는 기조로 나가고 있는데 사실 이게 단기간에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웨이에 대한 타격을 당장 입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중국 그렇죠. 입장에서. 왜냐하면 사실 중국은 국가적으로 2015년 당시에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 기획을 발표했을 때 2020년까지 그 자금률이 70%였어요. 근데 지금 20년이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내가 하겠다 해서 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에요. 이게 반도체 산업은 자동차 산업 외에 가장 글로벌 밸류 체인이 높게 펴진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개 국가에서 내가 뭐 돈을 뭐 엄청 투자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돈 투자해서 된다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인재도 필요하고요. 시간도 필요하고 또 투자를 해서 가성비를 낳기 위해서 노하우도 필요하고요. 그게 제일 잘 된 게 지금 뭐 TSMC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이런 업체인데 근데 이 메모리 쪽은 그 중싱이 그때 왜 미국한테 손을 들 수밖에 없냐면 이 메모리 포함해서 메모리, 비메모리 산업 다 외국 의존도가 제로예요. 아니 100%예요. 국산화가 제로예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는 한 계속 목적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은 메모리, 비메모리 산업을 지금 다 국내에서 밸류체인화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SMC 같은 경우에도 CATM 메모리 외에도 그 산하 또 계열사를 통해서 메모리 산업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22억뿐만 아니라 상해 펀드도 지금 들어와가지고 약 90억 달러 넘는 돈이 투자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적어도 5년 이상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단기에는 아주 쉽게 이 트럼프의 이 전략이 단기에는 먹힐 수 있죠. 왜냐하면 미국도 손해가 크죠. 네. 근데 하나는 중량 산의 문제고 하나는 손해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이 어떻게 이 카드를 받아들이냐의 문제만 남은 거예요, 사실은. 중년하자면은 뭐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빨리 1단계 해라 이거거든요, 결국은. 네. 그러면은 미중 이런 갈등이 국내 반도체 업체까지도 어떤 불똥이 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튀지는 않을 걸로 보고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는 일단 애플리케이션 칩만 지금 적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한국한테 그런 영향을 그렇게 제재하라고 그런 지시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 그래서 그렇게 큰 영향은 아직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냥 메모리 칩까지 이제 만약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한국 차원에서도 큰 문제겠지만은 그렇지만은 미국 차원에서도 그게 그렇게 바람직할까? 그러면은 완전히 그냥 여러 나라의 숨통을 그냥 죽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중국도 혹시나 그냥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전략까지 그냥 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든대요. 사실 국내에 대한 뭐 타격이 우려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 사진에 나가는 것처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중국 현지에 나갔더라고요. 아예. 직접 갔더라고요. 이게 반도체의 역사를 한번 보시면 이번엔 안 넘어질 것 같은데. 반도체 역사를 한번 보면 이게 치킨 게임처럼 전쟁 역사가 있어요. 반도체는 이게 산업의 쌀이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농경 시대에는 쌀이 정말 아시아에서는 그랬지만 이 산업의 쌀이라고 해서 실제로 70년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인텔 이후에 80년대에 들어와서 일본이 이제 하면서 미일 반도체 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90년대에 들어가면 한국, 독일 업체들이 또 대거 또 참여해서 아주 전국 시대처럼 각축 벌인단 말이죠.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각 나라들이 전부 반도체에 투자를 하니까 그때는 이제 소위 말해서 치킨 게임이라고 너 죽고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보자. 그래서 승리한 게 삼성전자예요. 이런 역사를 볼 때 이렇게 쉽게 따라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엄청난 노력과 투자를 거치지만 또 가격 하락 시에 또 버텨낼 수 있는 그 기업들이 얼마 안 되거든요. 바로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반도체 불똥이 튄다. 튀더라도 삼성전자 잡기는 힘들 것이다. 네. 삼성전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뭐 디램 쪽 점유율도 나가고 있는데 역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 포함해서 우리 기업들이 뭐 상당 부분 70% 정도 넘게 지금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 기업들도 쉽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매출이 뭐 작년 기준 절반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제재가 뭐 어쨌든 전술적으로 쓰는 방법이니까 수시로 있을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고 트럼프 성격상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일단은 뭐 이번에 TSMC 같은 경우를 봐서도 중간에서 사실 당하는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줄을 어디서 내 문제는 발생할 거예요. 시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미국 기술을 쓰는 애들은 다 승인받고 화웨이한테 제공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국적이 한국이든 뭐 대만은 국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미국에서 언제든지 그런 요구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은 펼쳐진 거죠.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좀 비열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어쨌든 뭐 기술 칼자루는 미국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 요구는 언제든지 들어오는데
삼성의 입장에서는 지금 TSMC는 거의 뭐 미국 쪽으로 사실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애플이 제일 최대 고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고민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삼성은 무슨 고민을 할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만약에 압력이 더 들어오게 되면 결국 TSMC처럼 전략적으로 어딘가에 그런 걸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올 수도 있죠. 근데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펼쳐진 건 없는데 왜냐면 중국하고 또 미국이 극적으로 잘 될 수도 있죠. 그렇죠. 항상 그 가능성이 있게 지금 뭐 말씀드릴 수 급변하더라고요. 예, 없으니까. 근데 그럴 가능성도 미래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진짜 좀 어떤 면에서는 재밌고 어떤 면에서는 좀 무서운 가능성이 지금 미국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제3국에도 기술의 제한을 느끼겠다 그런 그 무기를 지금 써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 유럽이다 아니면은 뭐 대만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굳이 미국 기술에 묶여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미국 기술이 아주 앞서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지금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의 기술, 미국 외의 기술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걸 잘못 쓰면은 오히려 미국에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오히려 이 표준 전쟁에 질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지만 이거는 아주 장기적인 문제죠. 사실 내부에서 보면 지난번에 이제 화웨이 제재 연장했잖아요. 15일 날. 근데 그때 이제 그 실리콘밸리를 좀 심부른 그 IT 기업들의 미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불만이 있었던 것이 화웨이가 지금 5G 네트워크 거기 쪽에서는 거의 프로토콜 같은 게 화웨이로 돼 있거든요. 5G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경쟁에서 미국이 화웨이하고 접촉을 못하게 하니까 이게 전부 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인터넷 하듯이 앞으로 5G 세상에서는 미국 기업들이 없어요, 존재감이. 그러면 이제까지 IT를 자랑했던 미국 기업은 어떻게 가느냐. 그래서 상당히 그 반발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그냥 밀어붙인 거거든요. 이게. 그 내면적인 보면 이 시장의 힘과 그다음에 정치의 목적은 확실히 다르게 움직이더라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지난번에 그 트럼프가 허락해 준 게 뭐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5 주도로 하는 5G 표준 이 컨퍼런스에 미국 기업들 참여를 못하게 했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 흐름을 놓치는 거거든요. 미국 기업들이. 그래서 올해는 허용했어요. 그 표준을 제정하는 이 컨퍼런스에 미국을 같이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지금 이런 제재를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는 미래도 잡으면서 또 단기에는 자기 정치적 목적 뭐 이런 여러 가지 전술적인 달성해야 되니까 또 쓰고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아주 객관적 입장에서 보면 자본주의를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인데 시장 경제 대표적인 국가고 근데 이런 나라가 상품 세계에는 기업 간의 행위거든요. 거기다가 정치적인 어떤 정치인이 나와서 그 시장의 어떤 특정 기업을 제재하게 하고 이거는 굉장히 미국으로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품 세계는 시장 원리로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어떤 정치인이 나와서 그것도 자기가 면회할지도 모르면서 이런 행동한다는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은 사실 굉장히 힘들죠, 지금 상황이. 자기네는 만약에 이익이 앞에서 이익 보는 게 우선인데 정치가 들어와서 지금 자기한테 손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곤혹스럽고 전 세계 글로벌 밸류체인에 지금 엄청난 타격을 주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가 단합을 해서 미국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게 맞아요. 이거는 글로벌 생태계를 완전히 망가뜨리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원래는 이게 정리적으로 봤을 때는 맞는 행위는 아니거든요. 지금 뭐 미중 간의 갈등이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액션이 나오기보다는 뭔가 신경전 양상으로 좀 치닫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강달러를 지지한다고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그동안 사실 뭔가 미 연준을 압박하면서 약달러로 가게끔 해왔던 액션하고는 지금 대조되는 건데 이것도 분명히 뭔가 정치적인 속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정치적인 손해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뭐 미국이 이런 말이 있죠. 그 레몬밖에 없으면은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약달러를 좋아했대, 약달러를 좋아했지만은 트럼프 행정부 안에만 들어가기만 해도 산업부 같은 데서 상공부 같은 경우에서는 약달러를 좋아했지만은 재무부 같은 데서는 약달러를 싫어했거든요. 그 기축통화 그 지위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강한 달러가 필요하다 그러겠는데 지금 코로나 독감 때문에 미국 달러가 강달러밖에는 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다 안전자산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왕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못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래도 뭐 저 금융계가 좋아할 거에 대해서 좀 뭐 플러스 포인트 좀 받자. 레모네이드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그 흐름을 쫓아가겠다. 그러니까 약달러는 미국의 입장에서 수출을 높이려고 한 건데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비행기도 날아다니지도 않고 예. 수출이 거의 막힌 상황에서 약달러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단기에는. 예. 근데 이것도 역시 지금 트럼프는 당선돼야 되니까 두 가지가 중요한데 빅딜을 갖고 오는 거랑 주식시장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주식시장 살리면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외국 자금이. 그 채권 시장하고 주식시장이 다. 그러니까 들어오려면 강달러가 돼야 돈이 들어오는 거죠. 네네. 근데 이 역시 굉장히 치사한 건데 이거는 이머징 국가들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죽게 생기는 데다가 강달러에서 금융 바이러스를 확 떨어뜨린 거예요. 이거 역시. 그러니까 또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머징 국가는 코로나 때문에 죽게 생기고 강달러 하면서 돈이 거기서 쫙 빠져나가면서 또 금융시장이 또 죽게 생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글로벌 대국으로서 할 수 없는 모든 행동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국 우선주의네요. 네, 자국 우선주의죠. 실제로 보면 이번 트럼프가 강달러 지지 발언한 게 외투자금,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중국계 들어가 있는 외투자금 일로 또 오라는 얘기거든요. 외국인 투자자금들의 이동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금리 차이. 일단 두 번째는 환율인데 환율 강하면 당연히 투자 금액 자체가 높아지니까 좋고 그러면 강달러를 계속하면 중국에 들어가 있던 거 전부 빠져나와라. 그럼 자동적으로 기업들이 일로 온다. 쉽거든요. 거긴 자금 소스가 안 돼요. 거기 증시가 작년 죽으면. 말부터 외국계가 그 중국 채권 시장에 많이 들어갔어요. 특히 미국 펀드가. 그래서 채권 시장에 외국 자금이 작년 하반기 이전까지도 약 1.3%밖에 안 됐는데 올해 1분기 기준으로 한 5%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미국 펀드가 많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주식시장도 다른 나라는 엄청 그 미국은 네버에너스키 브레이크 발생하면 떨어졌는데 중국 주식시장은 이번 코로나에서 많이 안 떨어졌어요. 많이 견조하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 자금이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QF, RQF, 후강통, 성강통 뭐 이런 걸 통해 들어갔는데 만약에 강달러 하게 되면 그 들어갔던 자금들이 다시 미국으로 미국 올 수도 있고 또 중국 시장이 무너지게 할 때 지금 양회 열리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곱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모든 게.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달러 가치를 고려를 했을 때 중국이 혹시 국채를 매입해서 매도해서 달러 가치를 좀 낮추는 카드를 꺼내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조금씩 계속 매도해 왔어요. 그걸 금이라든가 뭐 자원이라든가 뭐 원유라든가 이런 걸 계속 대체해서 그 외환보유 운용을 넓혀왔거든요. 저변을. 근데 지금 막 1조 한 900억 달러 정도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뭐 티나게 대량으로 뭐 예를 들면 정치적 행위로 보여주게 확 말고 이거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역시 하수예요. 중국이. 그게 중국이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역시 하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것조차도 둘 다 죽는 거기 때문에 쉽게는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소량으로 뭐 약간 그건 항상 해왔어요. 조금씩. 그런 식으로는 갈 거라 말씀이세요? 들여와서 우리가 그러니까 외환보유 운영의 그 미국 국채 흐름을 보면 일본하고 중국은 계속 줄여왔어요. 지난 한 10년간. 근데 누가 많이 늘어나면 영국하고 뭐 이런 다른 나라들, 스위스나 이런 나라를 늘려왔거든요. 그래서 과거 10년은 계속 줄여왔어요. 조금씩 보이지 않게. 그래서 그 흐름은 계속 줄여갈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놓고 뭐 보복적으로 확 매도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네네. 사실 뭐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하고 뭔가 대놓고 하는 거는 굉장히 하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쟁을 직접적으로 선포해서 나중에 책임을 또 져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니 죽고 내 죽고 하자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둘 다 같이 해보자 이거예요. 정말 맞대결해서 누가 죽든지 해보자, 뭐 끝까지 가보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는 안 갈 거잖아요. 근데. 중국 경제 상황으로는 힘들어요. 그건 정말 둘 다 죽겠다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로 최악의 경우죠. 그런데 조금 좀 걱정되는 게 트럼프가 너무 밀면은 그럴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배제를 못하겠어요. 그렇죠. 제로는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자존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히 중국은 큰 나라니까 또 국민들한테 비춰지는 모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열어놓고 보되 서로 조심하는 건 있다 이거죠. 그걸 감안하지 않을까요?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국민들한테 우리가 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특히 트럼프한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독감을 제대로 대우하지 못했다. 그래가지고선 지금 타격을 크게 받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지금 이상한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뭐 바이든이 뭐 옛날에 뭐 어린이 잘못 건드렸다든지 뭐 오바마 게이트라는 게 뭐 있는데 오바마 게이트가 뭐냐 물어보니까 모르겠다든지 그래가지고서 그냥 헛된 소리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지 않느냐. 특히 지금 미국이 어떤 면에서는 조기로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철회했는데 이것 때문에 코로나 독감 사망률이 높아진다면은 그러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더 과격해져야죠. 네네네. 그리고 이게 이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지금 중국이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자기는 발언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발언 책임에서 서로도 미중 간의 공방이 제일 큰 거지 않습니까? 서로도 도움이 되니까. 근데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일찍 조기에 진압해서 지금 미국이 필요하는 방역 체제에서 실패했다는 것이 소위 말해서 시체 가방도 못 사가지고 중국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마스크는 물론 의료 장비 전부 중국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 트럼프가 몰리기 시작하니까 반면에 중국은 엄청난 자존심이 있어서 옛날에 미국 대변인이나 마이크 폼페이오가 얘기하면 중국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지금 바로 대적합니다. 공수왕이나 누구 통해서 보면 외교부 대변인 외교부 대변인 바로 대적해서 지금 중국을 어떻게 지금처럼 그렇게 계속 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언제까지냐? 11월 대선 전까지만 저렇게 밀 것이다. 그러니까 둘 다 말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 뒤에서는 협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교라는 게 보여지는 거하고 뒤에서 이루어지는 게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나라 다 앞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뒤에는 사실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협상이. 뭐 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걸 만들기 위해서 앞에서는 엄청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 앞에서 적어도. 그래서 중국은 대변인이 그 역할을 하는 거고 미국은 대통령이 나와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자, 이 미중 간의 갈등이 사실 뭐 예전에도 보면 환율 전쟁으로까지도 이어지고 여러 가지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중국 중앙은행이죠, 인민은행이 이달 초부터 일부 지역에서 디지털 화폐 시범 사업을 시작했어요. 자, 이걸 가지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사실 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축 통화인데 중국도 사실 뭔가 맞대결을 할 만한 그런 통화적인 지위가 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미 지금 선제적으로 첫 발을 내딛는 게 아니냐. 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디지털 화폐라는 게 이제 그냥 국가가 발행하고 통제하는 법정 화폐예요. 근데 이제 단지 이제 스마트폰이나 디지털로 유통이 된다는 얘기에서 종이 화폐와 가치가 똑같아요. 우리가 보통 가상화폐하고 같이 이제 정확한 명칭은 암호화폐죠. 하는데 암호화폐는 이제 디깅이라고 그래서 이게 파내고 마이닝을 하고 그게 유통하니까 한계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디지털 화폐는 통제가 가능해요. 누가 언제 썼는지 이게 다 남거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가상화폐와는 이제 많이 다른 차원이고 그동안 위안화 국제화에 실패를 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역거래에서는 일부 합니다. 이 동남아 제국하고. 근데 이제 자본 자유화에 따른 캐피털 플라이트 같은 치고 나가는 한원이 유출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이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축 통화를 그동안에 이제 소위 말해서 국통화 위안화 국제화를 이루지 못한 것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게 가능한.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쓴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 굉장히 디지털 좋아해요. 가서 이렇게 어느 가게 가서도 조그만 무슨 전통시장 가서 이렇게 누르면 대본 페이되고 그 자리에서 그런 걸 그렇죠. 이렇게 별 시스템이 다 있어요. 그래서 푹 하면 되고 택시 있잖아요. 저장성의 절강대학에서 한번 하다가 나는 나오는 길을 몰라서 이랬더니 옆에 있던 우리 중국 제자가 어떤 이만한 스마트폰으로 뭐 이렇게 콕콕콕콕 해요. 이렇게 바로 택시 와. 우리나라 같은 시스템이 중국에도 굉장히 중국이 그러니까 한국보다 더 자유로운 자본주의니까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게 기축 통화를 만들려는 전략보다는 국내용으로 만든 전략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저기 그 비트코인하고 전자 통화하고 비교해 본다면 비트코인의 특징이 세 가지 있는데 첫째는 전자화폐다. 그런데 그건 신용카드든지 체크카드든지 뭐 페이팔이든지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 있다. 요게 재밌는데 만약 이렇게 중국이 블록체인을 활용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국민들이 거래하는 모든 거를 자기네들이 알 수 있어요. 그렇네요. 숨길 수가 없죠. 다 통제 가능하네요. 그다음에 가장 논란이 심한 게 사람들이 여기에 그 가상 통화 특징이 전자 통화 특징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특징이 아닌데 지금 막 곽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통화량을 정부가 못하게 비트코인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중앙은행이 자기네들이 원할 때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 있는 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위안을 쓰는 거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국내 거래를 추적할 때 예. 그때 훨씬 더 쉽게 할 통제하고. 수 있는 거죠. 현금이라는 게 없어지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80몇 개 은행이 지금 CBDC 예.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한국은행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가장 이슈가 된 게 종이돈이 자금 세탁이 그 바이러스 전파예요. 네. 그래서 원인이 될수 이번에 있다. 많이 자금 세탁이 됐어요. 예. 그래서 다 걷어들였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디지털 통화로 바뀌면 이런 문제가 없는 거고요. 첫 번째. 그리고 그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블록체인에서 퍼블릭 블록체인이에요. 디깅 해가지고 이렇게 신용을 여럿이 같이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그 DCP는 중앙은행이 한 이 DCP 미은행이 한 DCP는 블록체인 기술을 썼는데 프라이빗 블록체인 그러니까 기록할 때만 그 기술을 응용한 거고요. 우리가 쓸 때는 사람들이 DC로 쓰는 거예요. 디지털 카러시로 쓰는 건데 전자지급 형태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국내 용도 있지만 해외 용도 되는 게 그게 왜냐면 CIPS라는 걸 통해서 무역 결제할 때 이 CIPS라는 시스템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국하고 중국이 무역 결제할 때 예. CIPS를 쓰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원래 지금 스위프트를 써요. 예. 달러 결제할 때는. 근데 만약에 중국하고 한국 간에 야 양국 통화로 하자 뭐 CIPS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DCP를 썼기 때문에 이건 종이 돈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위안화를 승인하는 한 DCP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순수 국내용만은 아닌 거네요. 아니죠. 왜냐면 예. 무역할 때 그게 종이 돈하고 똑같은 예.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거절 못 하니까 한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 중국하고 무역하는 간 이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빨리 이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전 세계 은행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미국도 가만히 있다가 지금 다시 디지털 달러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촉발이 된 거예요. 그렇네요. 여기서도 또 실제되면서. 미중뿐만 아니라 주요국들의 전쟁이 또 시작될 것 같다는 예, 생각이 할 좀 수밖에 드네요. 없죠, 이제는. 중국의 네. 도전이죠. 예. 기축 통화인 달러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중국이 지금 도전을 위안화 해서 국제화로 내가 주도권을 가져오겠다. 동원하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리저브 커런시까지를 만약에 이렇게 중국이 가져간다면 그러니까 차이니스 위안을 네네. 어떤 형태로든 그렇게 되면 기축통화로 완전히 쓰는 거니까 그럼 위안화 국제화 할 필요도 없이 자동적으로 그러네요. 되니까. 또 국면이 또 바뀌는 상황이 될 예. 것 같습니다. 그런 사실 뭐 미중 분쟁이 아직 가시화된 건 아니지만 앞으로 또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황 변화에 맞춰서 저희가 또 토론 준비하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노선 교수, 양준석 교수, 안유화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